청담동의 차가운 밤 공기가 고급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은 금세 굵어져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이서연은 며칠을 굶어가며 산 그녀의 옷장 속 가장 좋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김민주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그녀의 불안한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예약한 이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듯 보였다. 서여연아, 이 파스타 정말 맛있지 않아?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박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겨우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의 음식 가격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속도 모르고 주변을 훑어보며 아는 얼굴이라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는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장신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은 때로 사람을 비참할 정도로 희망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민주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내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의 말은 레스토랑의 은은한 배경음악을 뚫고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랑은 수준이 안 맞아.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야. 넌 내 발목만 잡을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흘긋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지만 서연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꼿꼿이 허리를 폈다. 수준이라. 네가 말하는 수준이 뭔데? 명품 가방, 비싼 차, 이런 것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소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세상은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야. 이 순진한 아가씨야. 네 그 낡은 옥탑방이랑 편의점 아르바이트 인생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그 순간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Y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중요한 투자자와의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다. 상대방의 지루한 자랑과 아첨의 피로를 느끼던 그의 귀에 날카로운 대화가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흔한 연인들의 다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경멸적인 말투와 여자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강지훈의 눈에 비친 여자는 초라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분명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겠지만 한눈에 봐도 저렴한 기성품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 그리고 슬픔을 애써 감추는 깊은 눈동자. 강지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데 익숙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는 상대의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과 그릇을 파악하곤 했다. 지금 그의 눈에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사자가 보였다. 울부짖는 대신 조용히 상처를 핥으며 다음을 준비하는 강인한 생명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 몫이야.
이걸로 계산하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마지막까지 비열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던져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사라지자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서연은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서 주세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에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아르바이트비를 모아두었던 봉투까지 전부 털어야 했다.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는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울면 저 남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나는 싸구려가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자 하나.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즉시 지배인을 불러 무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배인은 놀란 표정으로 강지훈을 한번 쳐다본 뒤 서연에게 다가갔다. 손님, 계산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누가요? 지배인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저희 레스토랑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우산도 없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도 그녀가 우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어쩔 수 없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가난이 죄가 되어버린 밤이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청담동의 밤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빗속을 힘없이 걸어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뒷모습에서 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 역시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었다.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재벌가의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언제나 홀로 싸워야 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아까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세한,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의 파동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렸다. 젖은 원피스가 몸에 감겨와 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디자이너의 꿈을 위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 편의점, 카페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고단한 날들. 그런 그녀에게 민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다. 그가 보여주는 번지르르한 세상에 잠시나마 기댈 수 있다고 믿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재능이나 열정이 아닌 순종적인 태도와 가난한 배경을 마음에 들어 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액세서리.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세상은 민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돈과 배경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곳.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얼굴 위로 텅 빈 눈동자에 다시금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서연, 정신 차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성공해서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다음 날 강지훈은 비서로부터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서연, 25세,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수석 졸업, 현재 다수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YJ그룹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지원. 그는 마지막 줄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의 회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이었다.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 중 한 명.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아직 심사 전 단계에 있었다. 강지훈은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공모전 심사는 원칙대로 진행해.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아.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녀의 강인한 뒷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 준비에 매달렸다. 어젯밤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도끼로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스케치와 원단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컨셉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꼴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옷에 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마감일 아침,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과연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수 있을까?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이서연의 삶은 다시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편의점의 차가운 야간 조명 아래에서 유통기한이 진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찬 이슬을 맞았다. 낮에는 동대문 시장의 원단 가게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오히려 그녀를 채찍질하는 동력이 되었다. 김민준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더 세게 입술을 깨물고 더 빨리 몸을 움직였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에 굴복하는 것이 죄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통장에는 다시 몇십만 원의 돈이 쌓였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디자이너라는 꿈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단 가게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벽에서 낡은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YJ그룹 제5회 5회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국내 최고의 패션 기업 YJ그룹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1등 상금은 그녀가 몇 년을 꼬박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고 부상으로는 뉴욕 연수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서연의 심장이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대규모 공모전에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금수저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몰릴 터였다. 자신처럼 작은 옥탑방에서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내 그 낡은 옥탑방이랑 편의점 아르바이트 인생. 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믿져야 본전이다. 부딪혀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떼어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날부터 서연에게 밤은 더 이상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었다. 모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옥탑방에 돌아온 그녀는 낡은 재봉틀과 스케치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컨셉을 구상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날 밤 자신을 핥히었던 모멸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녀는 자신의 주제를 찾았다. 절망과 고통이라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마침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서연은 미친 듯이 디자인에 몰두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자투리 원단을 구해 직접 옷의 질감을 실험했고 도서관에서 패션 관련 서적을 빌려 밤새도록 탐독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옷이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한 소재와 부드럽고 화려한 실크를 과감하게 교차시키며 상처와 극복의 서사를 표현했다. 어두운 무채색을 기본으로 사용했지만 옷의 특정 부분에는 강렬한 핏빛 레드를 포인트로 넣어 절망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했다. 그녀의 스케치 한 장 한 장에는 그녀의 눈물과 땀, 그리고 영혼이 담겨 있었다. 한편 YJ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공모전 1차 심사가 한창이었다. 수천 점의 출품작들이 스크린 위에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지루한 표정이었다. 트렌드를 쫓기만 한 비슷비슷한 디자인, 상업적인 성공만 노린 얄팍한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수십 개의 디자인에서 기술적인 결함과 독창성의 부재를 간파했다. 그에게 이 공모전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었다. Y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원석을 찾아내는 기회였다. 바로 그때 화면에 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출품번호 3-7번 Bloom in the Ashes.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파격적인 소재의 조합과 대담한 색상 사용은 기존의 상업 디자인 문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한 심사위원은 너무 전위적이군요. 대중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마케팅팀의 최상모 이사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옷을 대체 누가 사입겠습니까? 예술과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진 디자이너의 측이 어린 도전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니,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 디자인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고 있습니다. 거친 캔버스 천과 최고급 실크의 만남. 이것은 단순히 소재의 조합이 아닙니다. 역경과 영광, 절망과 희망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과감한 붉은색 스티치를 보십시오. 상처가 아물고 남은 흉터 같기도 하고 잿더미를 뚫고 솟아나는 용암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옷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강지훈의 예리한 분석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의 통찰력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최상무 이사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최 이사, 사람들은 더 이상 로고가 박힌 옷을 사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줄 브랜드를 원하지. 이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바로 그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최고 경영자의 선언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출품 번호 3-17번, 만장일치로 본선에 진출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비서를 향해 지시했다. 이번 공모전부터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연수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의 정식 팀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전략기획팀은 YJ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신입 디자이너를 곧바로 그곳에 배치하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최상무 이사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대표님, 하지만 그건 너무 큰 위험 부담이. 강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험 부담이지.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디자이너의 역할에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야죠. 내 결정에 이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낡은 핸드폰에서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뜬 그녀는 스팸 메일이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 발신인은 YJ그룹 공모전 운영사무국.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서연님, YJ그룹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최종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아도 결과는 같았다. 우승. 자신이 우승을 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귀하의 뛰어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본사 전략기획팀 정식 채용을 제안드립니다. 전략기획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룹의 핵심 부서였다.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몇 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피어난 꽃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 중심에 위용을 자랑하는 YJ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지금까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곳. 이제 그녀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신의 디자인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채용 제안 수락 버튼을 눌렀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결정 뒤에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말없이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비단 장밋빛 미래만이 아니라는 것을. YJ그룹 본사의 로비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왕국 같았다. 이서연은 며칠 동안 고심해서 고른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투피스를 입었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은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쁘게 오갔다. 그들의 세상과 서연의 세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은 뒤 전략기획팀이 위치한 3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전략기획팀의 사무실은 넓고 세련되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 외에는 어떤 잡담도 들리지 않았다. 팀장은 서연을 사무실 중앙의 빈자리에 안내하며 간단하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서연 씨입니다. 공모전 우승자이니 다들 잘 도와주세요. 팀원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 눈빛에는 환영보다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무시가 섞여 있었다. 공모전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그들에게 실력의 증명이라기보다는 운 좋은 낙하산이라는 꼬리표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서연이 짐을 풀고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더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마케팅팀 소속이었지만 프로젝트 협업 때문에 전략기획팀에 자주 드나들던 터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쾌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YJ그룹에, 그것도 전략기획팀에 들어와? 너 설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고 몇몇 직원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여긴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YJ그룹의 정식 공모전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이고요. 당신이 내 입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민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그는 두고 봐. 너 같은 게 얼마나 버티는지 라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연은 떨리는 주먹을 책상 아래로 감췄다. 시작부터 최악이었다. 이곳은 실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정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전략기획팀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인 최상모 이사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이서연 씨,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씨의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그는 대표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서연이 대표의 총애를 믿고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새로운 인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첫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서류의 표지에는 아틀리에,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브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YJ그룹이 몇 년 전 야심차게 인수한 프랑스 수제화 브랜드였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높은 가격 때문에 매년 막대한 적자만 기록하다가 이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실상 그룹 내에서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브랜드였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무덤이었다. 최상모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읽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쉽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걸 성공시킨다면 이서연 씨의 능력을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되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신입사원을 향한 잔인한 시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틀리에 프로젝트는 신입의 길을 꺾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기 위한 오래된 함정이라는 것을. 서연은 눈을 감았다. 김민준의 조롱과 최상모의 위선적인 얼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다시 옥탑방의 가난뱅이로 돌아가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눈동자에는 다시 도끼가 서렸다. 그래, 무덤이라고 그렇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보물을 찾아내 주겠어. 그날부터 서연은 아틀리에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퇴근도 잊은 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 10년간의 브랜드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했다. 재무제표, 판매 데이터, 고객 불만사항, 마케팅 보고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명백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이너의 관점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견했다. 아틀리에의 실패 원인은 낡은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었다. 장인 정신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철학이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졌고, VIP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서연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 아틀리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이라는 DNA를 다시 깨우고 그것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과거의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보석 같은 영감을 발견했고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잠재 고객층을 찾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틀리에를 부활시킬 대담하고 혁신적인 전략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어느새 각종 보고서와 그래프,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로 뒤덮였다. 그 무렵 강지훈은 비서를 통해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서연 씨, 매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혼자 남아 아틀리에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지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최상모가 그녀에게 어떤 과제를 줬을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신입들은 며칠 만에 포기하거나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오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굴욕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무엇을 찾아냈을까? 프로젝트를 받은 지 2주가 되던 날, 최상모는 서연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이 아니라 팀원들이 모두 있는 회의실이었다. 공개적으로 그녀의 실패를 확인하고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이서연 씨,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시 무리였나요? 괜찮습니다. 신입이니까 실패는 당연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아틀리에 브랜드 리뉴얼 전략 제안,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연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감상적인 디자인 스케치를 늘어놓는 대신 냉철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했다. 그녀는 기존 마케팅 전략의 실패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새로운 타겟 고객층으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2030 여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그녀는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부각시키는 SNS 캠페인 전략과 한정판 온라인 판매 모델,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닌 브랜드의 철학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뒤엎는 하나의 거대한 혁신안이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상모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신입사원의 어설픈 아이디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워서 반박의 여지를 찾기 어려웠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지나가다 흥미로운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계속하시죠 라며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았다. 최상모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연의 발표를 들었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발표를 마쳤을 때 그는 나지막이 박수를 쳤다. 훌륭하군요.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죽은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거나 혹은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갖거나. 이서연 씨는 후자를 보여줬군요. 특히 장인 정신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자는 아이디어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최상모를 돌아보며 말했다. 최 이사, 이 프로젝트는 당장 정식으로 승인하고 전담팀을 꾸려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프로젝트 리더는 이서연 씨가 맞습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입사 2주차 신입사원이 그룹의 공식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최상모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서연 역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상모의 살기 어린 시선은 앞으로의 길이 훨씬 더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의 파격적인 지지 아래 아틀리에 리뉴얼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서연은 입사 2주 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다. 최상모 이사는 겉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척했지만 그가 배정한 팀원들은 대부분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거나 무능해서 다른 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유일하게 유능해 보이는 마케팅팀의 김민주는 사사건건 그녀의 의견에 반기를 들며 협조를 거부했다. 그는 서연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라고 여기는 듯 노골적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방해했다. 서연은 고립된 섬의 사령관처럼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역할을 분담했고 김민준의 비아냥거림에는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로 대응했다. 그녀의 진심과 실력에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몇몇 팀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아틀리에는 단순한 리뉴얼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에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가죽장인 마르코 비안치와의 독점 계약이었다. 그의 공방에서 생산된 가죽을 사용한 한정판 라인을 출시하는 것이 서연의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마르코 장인을 설득할 제안서를 작성했다. 제안서에는 브랜드의 새로운 철학,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상 수익률과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심장이었다. 규정상 해외 파트너에게 발송되는 모든 중요 문서는 담당 이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했다. 서연은 완성된 제안서를 최상모 이사에게 제출했다. 최상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의 제안서를 읽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흠을 잡을 곳이 없었다.
그는 이 신입사원의 재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그녀가 성공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파일의 재무 데이터 부분에서 숫자 몇 개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예상 수익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YJ그룹이 지불할 로열티는 시장 평균 이하로 낮춰버렸다. 이 제안서는 상대를 존중하기는커녕 우롱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수정된 파일에 전자 서명을 한 뒤 서연에게 발송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비선을 통해 서연의 원본 제안서를 경쟁사인 누벨그룹에 몰래 흘렸다. 며칠 후 폭풍이 몰아쳤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비안치 측으로부터 격앙된 어조의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다. YJ그룹의 제안서는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으며 장인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다음 날 업계신문에 누벨그룹, 마르코 비안치와 독점 계약 유력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 내용은 누벨그룹이 제시한 조건이 놀라울 정도로 YJ그룹의 원래 계획과 유사하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프로젝트 리더인 이서연에게 쏟아졌다. 최상무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 앞에서 서연을 맹렬하게 질책했다. 이서연 씨,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미숙한 판단 하나 때문에 회사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계약을 놓쳤고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정보 유출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당장 해명해보세요. 사방에서 쏘아보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보낸 파일의 데이터가 왜 그렇게 바뀌어 있었는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경쟁사로 넘어갔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상무의 눈빛은 이제 넌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중대한 과실과 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최상무의 공격은 지나치게 집요하고 계획적이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또한 이서연이라는 직원은 그가 지켜본 바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굴욕 속에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던 그녀의 눈을 기억했다. 강지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 제안서 파일이 최종 발송되기 전 24시간 동안의 서버 접속 기록을 전부 확인해. 특히 최상무 이사 사무실의 IP 기록을.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비안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과부터 하는 대신 예상 밖의 말을 던졌다. 안녕하십니까, 비안치 선생님. YJ그룹의 강지훈입니다. 저희가 보낸 첫 번째 제안서 때문에 많이 불쾌하셨을 줄 압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일할 파트너가 숫자의 함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금은 무례한 테스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진정한 장인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비안치 선생님께서 저희의 실수를 단번에 간파하신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그는 이어서 서연이 작성했던 진짜 제안서의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며 YJ그룹이 가진 비전과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의 대담하고 진솔한 접근에 마르코 비안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제안서가 발송되기 10분 전
최상무 이사의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에 접속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데이터를 수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강지훈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다시 켰다. 회의실에서는 최상무가 서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 이사,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논의하도록 하죠. 방금 이탈리아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강지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마르코 비안치 측과 독점 계약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강지훈은 서연을 화면 너머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초안에 있었던 약간의 데이터 5기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셈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프로젝트 리더가 구축한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는 모든 임직원이 최종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런 작은 소동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모두를 향한 교훈이었지만 그 속에는 최상무를 향한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무능이 아닌 약간의 오기로 사건을 축소시켰고 그녀를 해고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동시에 최상무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최상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첫 번째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서연이라는 신입사원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계약 사건 이후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이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질투와 경계심이 뒤섞인 서먹한 존중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운 좋은 공모전 우승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대표님의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최상무 라인의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김민주는 복도를 마주칠 때마다 경멸적인 헛기침을 해댔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연연하는 대신 오직 아틀리에 프로젝트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묵묵하고 성실한 태도에 처음 그녀를 의심했던 몇몇 팀원들도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변화는 더욱 명백했다. 그는 더 이상 최상무 이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보고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직접 호출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보고는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거의 매일 저녁으로 이어졌다. 최상무는 자신의 머리 위로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자신의 영향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강지훈의 집무실 불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독한 성채와도 같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 거대한 공간과 CEO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주눅이 들었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은 더 이상 불편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아틀리에의 진행 상황 보고를 넘어 YJ그룹의 미래와 비즈니스 철학에 대한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정제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고
서연은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과 전략가로서의 냉철한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이자 유일한 이해자였다. 어느 늦은 밤 보고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강지훈이 불쑥 물었다. 이서연 씨의 디자인에는 항상 상처와 극복이라는 테마가 있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털어놓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내놓았다. 잿더미 같았던 현실 속에서도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과 강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나 역시 매일 잿더미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믿을 수 없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그들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동안 최상모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 한 명을 짓밟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적은 그녀를 비호하며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YJ그룹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오기 위한 쿠데타였다. 그는 강지훈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YJ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던 IT 기반의 패션 플랫폼 모드큐. 인수합병건이 바로 그 기회였다. 모드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딜이었다. 강지훈은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M&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최상모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모드큐의 경영진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이면 계약을 꾸몄다. 그들이 일부러 부실한 재무 데이터를 YJ그룹에 제출하게 만들고 인수 후에 터질 시한폭탄을 심어놓는 것이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강지훈은 그룹을 회생 불가능한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히고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될 것이었다. 한편 서연은 아틀리에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상하던 중 모드큐의 베타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던 그녀는 우연히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카테고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미세한 불협화음이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행간을 읽는데 이골이 난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깨끗한 도자기의 실금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보고를 마치며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이야기했다. 대표님, 혹시 모드큐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상세한 원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테스트 중에 발견한 건데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강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실무팀에서 몇 번이고 검증한 자료입니다. 아마 테스트 버전의 일시적인 오류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녀가 제기한 작은 의문은 그의 머릿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았다. 최상모의 음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사들과 함께 비밀 회동을 가졌다. 어두운 룸살롱 안에서 그는 M&A 계약이 체결된 직후 열릴 임시 주주총회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 흙을 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동조자들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손에 들린 와인잔에는 YJ그룹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담겨 붉게 일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집무실은 고요했다. 그는 서연이 보낸 분석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지적한 데이터의 이상 현상은 여전히 미미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모드큐 인수계약서 최종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으로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서류였다. 문득 그의 뇌리에 서연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기도 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와 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싹튼 작은 신뢰와 의심의 씨앗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강지훈은 결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생존을 위해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헤쳐온 그의 직감은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었다. 이서연이 제기한 작은 의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우리 둘만 아는 일이야. 그는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오직 자신만이 가동할 수 있는 소수의 감사팀 인력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비밀팀의 중심에 이서연을 합류시켰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아틀리에 프로젝트 리더였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임무는 YJ그룹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는 본사 건물이 아닌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마련되었다. 최상무의 눈과 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서연과 3명의 엘리트 감사팀 요원들은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드큐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벽은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와 의심스러운 인물 관계도로 뒤덮였다. 커피와 긴장감으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숫자의 배열, 코드의 흐름, 사용자 패턴의 미세한 왜곡 속에서 그녀는 사기꾼의 흔적을 읽어내고 있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모드큐의 월간 활성 사용자 데이터가 특정 시간대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원천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베트남과 인도의 서버팜에서 생성된 유령 계정, 즉 보에스컬 BOT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드큐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세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정교하게 조작된 숫자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다. 더 깊이 파고들자 그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YJ그룹은 지금 속이 텅 빈 유령 플랫폼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사려는 참이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이 정도 규모의 사기극은 모드큐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다. YJ그룹 내부에 반드시 공모자가 있어야 했다. 강지훈과 서연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M&A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며 실무검증팀을 직접 총괄했던 최상무 이사.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그 교활한 여우를 잡을 수 없었다.
계약 체결일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 안에 최상모와 모두큐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물증을 찾아야만 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는 최상모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려다 그의 신복인 IT 보안 팀장에게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최상모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자신의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독거미처럼 교활하고 신중했다. 그는 심지어 거짓 정보를 흘려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까지 했다. 서연과 강지훈은 덫에 걸린 쥐처럼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서연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최상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심지어 그가 즐겨 입는 옷 브랜드와 자주 가는 식당까지. 그러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지독한 허영심의 소유자였다. 그런 인물이 뇌물 같은 검은 거래를 할 때 과연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 같은 평범한 장소를 택했을까? 그녀는 강지훈에게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했다. 최상모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은밀한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호화롭고 폐쇄적인 장소를 선호할 겁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곳으로요. 그녀의 가설에 따라 팀은 최상모가 최근 몇 달간 드나들었던 회원제 고급바와 골프클럽의 CCTV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바, 가장 깊숙한 VIP 룸으로 들어가는 복도 CCTV에 최상모와 모두큐의 대표가 함께 있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된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 이후에 나왔다. 팀의 회계 분석가가 모두큐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상모의 처남이 운영하는 미술품 갤러리에 거액의 자금을 작품 구매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완벽한 뇌물 거래의 정황이었다. 한편 최상모는 강지훈과 그의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들을 선동하여 M&A 계약 체결일을 이틀이나 앞당기도록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다. 동시에 언론에 YJ그룹의 무리한 M&A 추진,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나와 같은 부정적인 기사를 흘려 주주들을 동요시키고 강지훈을 압박했다.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성급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M&A 계약 체결 및 임시이사회 D1. 비밀 오피스텔의 작전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모두큐의 데이터 조작 증거, 최상모와 모두큐 대표의 밀회 장면이 담긴 사진,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자금 추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완성된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서연 역시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 거대한 전쟁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핵심 참모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CEO와 신입사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건 동맹의 눈빛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내일 Y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YJ그룹의 심장부 4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날카로웠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 시작을 기다렸다. 그의 바로 뒤편 보조석에 앉은 이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최상모와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은 경멸적인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이제 곧 CEO와 함께 몰락할 하룻밤의 총애에 취한 어리석은 신데렐라에 불과했다. 최상모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모두큐 인수가 YJ그룹을 어떻게 다음 시대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유창하게 펼쳐냈다. 그가 제시하는 그래프와 수치는 모두 완벽해 보였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교묘하게 압박을 가했다. 존경하는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YJ그룹의 위대한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에게 동조하는 이사들 사이에서 계획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상무의 신복인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모두큐 인수계약의 최종 승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번 M&A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그룹 전체에 리스크를 안긴 강지훈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대표이사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상모의 완벽한 쿠데타였다. 그는 강지훈을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 축출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모든 소음과 혼란의 정점에서 강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추가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앉은 서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전략기획팀의 이서연 씨가 이번 인수건의 최종 실사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충 보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서연에게로 쏠렸다. 최상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감히 저 애송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떨리지 않는 침착한 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자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슬라이드의 제목은 모두큐 플랫폼 데이터 무결성 분석 보고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모두큐가 제출한 데이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 여구 없이 오직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만으로 모두큐의 성장 신화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해부해 나갔다. 봇을 이용한 사용자 수 부풀리기, 핵심 기술의 치명적 결함,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사기극이 YJ그룹의 정밀한 실사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위험천만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청담동 프라이빗바 복도 CCTV에 찍힌 최상모와 모두큐 대표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모두큐의 유령 회사가 최상모의 처남이 운영하는 갤러리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복잡한 돈의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최상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증거야. 저 여자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애송이의 말을 믿는 겁니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상모를 얼음 같은 눈으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작이라고 했습니까? 최 이사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모드큐의 부실한 재무제표에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최상모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차 검증 없이 실사를 통과시킨 이 서명도 조작된 것입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파산 직전이던 처남의 갤러리가 어떻게 갑자기 모드큐의 해외 계좌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보시죠. 모든 것이 끝났다. 최상모는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방역도 불가능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화려했던 그의 제국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강지훈은 경비팀에 연락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최상모의 양팔을 붙잡았다. 최상모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자신이 언제든 밟아뭉갤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난한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회의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연단에 홀로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CEO가 부하 직원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등을 맡긴 전우를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최상모의 제국이 무너진 이사회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신속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즉시 외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꾸려졌고 최상모가 수년간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YJ그룹 창사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었지만 강지훈의 단호하고 투명한 위기 대응 방식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능력이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최상모와 그의 핵심 공모자들은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은 연일 YJ그룹의 자정 노력을 대서특필했다. 그 과정에서 최상모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서연을 괴롭혔던 김민준의 비리 역시 드러났다. 그는 결국 불명예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서연은 어느 날 자신의 옥탑방으로 배달된 작은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김민준이 보낸 서툴고 비굴한 사과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한 달 후 YJ그룹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그룹의 쇄신과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지훈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깜짝 발표를 했다. YJ그룹은 이제 과거의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인정받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이끌 첫 번째 리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임명하고자 합니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신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서연 실장을 임명합니다. 강당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입사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사원이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본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다. 서연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강지훈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를 향했다. 이서연 본부장은 자신의 뛰어난 통찰력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YJ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망설이던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을 넘어선 무거운 책임감과 조용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늦은 저녁, 서연은 아무도 없는 본부장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아직도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조금은 편안한 표정이었다. 새 사무실은 마음에 듭니까? 이 본부장 그의 농담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와 나를 구해줘서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그동안 힘이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를 보며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고 진지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더군요. 이사회 회의실에서뿐만 아니라 그날 밤 청담동의 레스토랑에서부터 당신은 이미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서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CEO와 본부장이 아니라 강지훈과 이서연으로 마주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잿더미 같은 세상도 조금은 살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서연은 대답 대신 잡은 손에 살며시 힘을 주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르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온 신뢰와 존경은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YJ그룹의 가장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이끄는 전략기획본부는 과거의 수직적인 문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내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아틀리에는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재진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에 주눅들었던 과거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강지훈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YJ그룹의 로비를 걸어 나왔다. 직원들은 이제 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미소로 인사했다. 그의 차가 멈춰 선 곳은 청담동의 한 거리였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연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 보이는 곳이었다. 서연은 창밖에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프거나 비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저곳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서연은 그에게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했던 그녀, 데이트에서 버림받았던 순간, 한 남자의 시선이 멈추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들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